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수공단 외부 기획자 이백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올해 화수공단은 총 5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3회분에 한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변화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구성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황나은 선생님도 쭉 지켜보셨겠지만 이원경 작가 편에서는 미술과 소설가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 문희삭 작가 편에서는 미술과 영화와의 만남을 이제 같이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 시와의 만남이 또 있어요. 이렇게 조금은 이제 다른 타 분야의 예술 장르와 그리고 미술과의 만남을 이제 올 해에는 그런 새로운 조합을 구성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미술가 그리고 미술가와의 만남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제 모시는 문혜주 작가랑 백현주 작가는 이제 오늘 이 화수공담 아닌 경우에서 한 번도 공교롭게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전시에서 같이 본 적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예, 알게 이렇게 사전 미팅에서 알게 됐어요. 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서로의 작업에 나타나는 공통 관심사, 주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같이 접점을 이루는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자리를 주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질적이고 생경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술 작품을 통해 소통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탐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이제 문혜주 작가 편 화수공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가와 패널분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이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 어떻게 하다가 작가가 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어렸을 적에 어떠한 환경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어떤 대학 절차나 이런 걸 받지 않은 그런 작가님, 지금 아마추어 어떻게 보면 작가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삶의 애환과 과정들,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피가 같이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많이 마주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될 때마다 가족을 떠올리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가족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저 안에서 풀지 못한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업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이근화입니다. 남들이 종종 물어요. 어떻게 시를 쓰게 됐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글을 읽고 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길 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다 보니까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 읽고 쓰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자 의미 있는 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시를 쓸 거야, 글을 쓸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오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작업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상입니다. 네, 먼저 문혜주 작가님 작업 PT를 이제 간략하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작업에 대해서 일단 시작하면요.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기해드리고, 지금 또 전시 중인 작업인데요. 제가 홍은동에서 이방인 프로젝트라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2013년도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과의 연락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홍제천이라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 홍제천 갤러리가 있어요. 인공 폭포가 이렇게 멋있게 내려오는 그런 거리에 있는 갤러리인데, 거기서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감정 드로잉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감정 드로잉을 했던 것을 이렇게 윈드 차임 형식으로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그 만남 이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치면서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공간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이민나 기획자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저희 전시 때 오셨어요. 감정 변주곡 작업인데, 이것도 똑같이 제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거기서 이제 정다방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했던 감정 드로잉 작업인데, 54명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가로는 그 사람과의 어떤 특정한 시간, 그리고 세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의 변화를 어떠한 치수나 느낌으로 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감정을 드로잉하는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하나는 트래싱지에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저의 감정이고, 맞은편에 있는 감정 드로잉은 오신 분들의 감정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만나면 어떠한 특정한 점이 생기는데, 그 점이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만나시는 분들의 그 54명의 사람들의 이렇게 음악 작업으로 나오는 작업이고요. 그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마주하게 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자연물과 어떻게 보면 설치물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많이 힘들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면서 되게 또돌이 생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장소에서 이렇게 오래 사신 원주민 분들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좀 생경하기도 했고, 그런 특정한 어떤 아줌마들의 그룹 사이에서 제가 라인 댄스라는 그 댄스를 7월부터 12월 동안 꾸준히 금요일마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시적인 시간에 한 번에 모이세요. 그 주위에 누가 어떤 이름을 가졌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딱 서가서 춤추는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간에 가서, 특정한 시간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단발머리에 키 크고 이렇게 삐쩍 고른 애가 막 춤도 못 추는데 이렇게 막 따라하니까 처음에는 쟤 뭐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같이 추고 뭐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저랑 친분이 쌓이게 됐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영상 작업으로 담아보았고요. 그리고 그 춤추는 동작들도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뻘쭘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몸이 되게 자유로워지고, 그 아줌마들과 어울리는 표정의 변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도 조금씩 틀리는 동작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플랫 이렇게 돌아가는 영상들이,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영상 작업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저렇게 쳤다. 에이, 너 동작 틀렸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어머니들이 그 자신의 몸을 다시 쳐다보면서 아, 내가 팔이 안 좋으니까 이 동작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몸의 기억으로 자신의 동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세월의 흐름도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되게 그 하루에 1시간이라는 이 춤추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작업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머리방은 제가 우연히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이제 미용실에서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뽀글한 머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또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인가 싶으면서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젊은 여자애가 무슨 머리를 하러 왔어? 이러는데 다들 진짜 뽀글뽀글 원래 이런 머리인데 또 뽀글뽀글한 머리를 하고 또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머리 하기 전에는 얼굴을 쳐다보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뽀글뽀글 빠글빠글 한 다음에는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사진 한 장 찍어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어머님들의 머리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머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우리 엄마도 그러고 보니까 저런 머리였구나. 우리 이모도 그런 머리지. 아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왜 저 머리를 하실까? 그러면서 되게 뒷모습에 대한 그런 궁금함과 그 사람의 앞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의 나중에 저 또한 여자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깊은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나의 삶과 지금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별게 틀릴 게 아니지만 그 어머님들한테는 되게 큰 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 작업 자체도 이제 그 분들 집에 찾아갔어요. 초대하지 않았지만 제가 연락을 해서 어머님 제가 사진 한 장 드릴게요 라고 갔는데 절반 이상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가슴도 아팠는데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제 문을 열어주시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이제 사진을 받자 말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조각상 옆에 놔두시더라고요. 종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시더니 아 이거 나의 영정사진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정사진의 뒷모습인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도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악보예요. 그 아까 전에 54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음악 작업을 했던 그 과정들을 악보로 표현했고 지금 나오는 음악들도 그 악보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아까 만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감정이라고 했는데 시간이야 기준이 딱 되어 있지만 감정에 대한 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감정은 어떠한 밑으로 왔을 때는 어떠한 안 좋은 기분으로 잡고 얘는 좋은 기분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어떠한 실수로 표현할 수는 없어서 자유롭게 시작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굳이 따지고 이렇게 치수화하진 않고 자유롭게 시작해요. 까지만 보여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홍대천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혼자쯤 어디쯤에 있어요? 그 다리 나는가 그 색깔한 인공폭포 있는데 아세요? 홍대천? 인공폭포 맞은편에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치고 가시기도 하고. 아,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쪽에 네. 홍대천에 있었을 때 기둥에다 작업을 했었는데 아. 그 옆에 그 기계에 따라 아 여길 것 같아요. 네. 아 저기를 홍대천 갤러리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군요. 네, 갤러리라고. 여기 도로 밑에 네. 그죠? 요 뒤에 이제 안경주로 위한 사람들의 구행이 있고요. 앞쪽이 윈드차인 형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자유롭게 치고 지나갈 수 있게. 네, 그 점들을 높낮이 이제 음을 계산해서 이제 높고 낮음을 계산해서 이제 다 밝게 높낮이가 틀린 거예요. 높낮이 때문인지 시각적 효과도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 소리를 듣고 또 지나가고 안전으로 쳐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소리라는 게 동적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치는 모습도 틀려요. 뭐 아까 그 아주머님처럼 조심스럽게 이렇게 통보하면서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게 막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다 치고 가야 되는 다 쳐야지 성이 세는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개도 안 빼놓고 하나하나 다 치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으시고 근데 이게 그냥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서 있으면 이런 거 안 건드릴 것 같은 분들도 그냥 짝대기로 갑자기 짝대기 잡고 가다 짝대기 들고 탁탁 치고 가신다든지 의외로 애기들도 좋아하고 네.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나 소통이나 이런 걸 시선에서 본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길이가 다 똑같다면 빗장의 느낌, 벽의 느낌, 밤의 느낌일 텐데 우리 서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열려있는 곳, 만져도 되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아기를 딱 목에 몽환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친다든지 높이가 아기는 만질 수 없으니까. 네, 심지어 강아지도 이렇게 강아지 발을 잡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봤고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 많은데 아직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 많은 소리들이 뭉쳐졌을 때 하나의 음성을 내기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같이 마지막 프로젝트의 연결점이 뭐가 저는 일단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제가 그 이방인 프로젝트 이후에 관심이 됐어요. 이분들과의 만남 이후의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 공간에 다시 뭐 작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을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했던 뭐 시간들도 생각났고, 이 만남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한 생각들로 좀 마음이 복잡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좋으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의 또 드로잉이 다시 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난 드로잉이 따로 있는데 그 만남의 흔적들을 제가 저렇게 윈드 차임으로 해놓고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그 공간을 채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윈드 차임 형식의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쳐주지 않으면 이 소리는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의 공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쳐주면서 또 이렇게 다른 형식의 리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런 형식들을 불려와서 이렇게 지금 또 그 공간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울리기도 하고 아니면 멈춰 있기도 하고 아니면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살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글을 읽고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읽고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족들과 있었던 어떤 것들을 에피소드 삼아서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사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문자화되고 그것이 어느 독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읽힐 때에는 저렇게 저마다의 소리 혹은 경험치로 환원되는 과정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과정도 저렇게 설치 미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양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바인 프로젝트 할 때 스케치 정도의 영상 작업인데요. 이것도 좀 우연히 택시를 타게 됐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홍제천 걷다가 그 택시 아저씨가 하는 얘기들이 작업이 된 경우거든요. 그 유진상가가 지금도 있는데 지금의 그 자리가 옛날에는 다 모래였대요. 지금 설명하시면서 조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란에 저그 모래가 많았어요. 하고 아까 건너편 내가 가진 거 제가 이제 이 시골 가면 이 개천가에 뚝방에 이제 뭐 야시장 행듯이 물장 행듯이 내가 그런 자리였어요. 내가. 그리고 그 전가 이게 이제 배추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배추밭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몇 개인지는 몰라도 한 2개 내지 많으면 3개, 2개였대요 아마. 이게 이렇게 자신의 몸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드로잉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 이 유진상가가 생기기 전에 모래가 있던 자리에 대한 기억들을 저한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물관이나 이런 데서 그 지역에 관한 그 히스토리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아니면 기록을 위해서 하는 그 녹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역사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 지역에 살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녹취하는 그 녹취와 그리고 작가님의 지금 그 설명 작품과는 그러면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가 이런 건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개인의 기억에 많이 치우쳐서 그 얘기를 들어요. 뭐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했었다. 그래서 어떠한 기본적인 그런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역사를 먼저 탐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만으로 의존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대로 인식하는 거죠. 아, 여기 배추밭이 있었다. 그분의 기억이 배추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기억으로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오차까지도 저는 상상하는 거죠. 아, 여기 배추밭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분과 같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분도 몰랐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뭐 했었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사람의 몸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지금은 유진상가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그 공간에 대한 기억들을 저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 공간을 다시 재현하는 작업들을 다시 스케치를 통해서 전시장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그 모래밭에서 애들이 또 놀았어요. 요만한 애들이 모래가 있다고 모래 장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노는 거예요. 그런 현재와 과거가 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융합되는 그 순간들, 그게 저는 되게 재밌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모래일 뿐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그 모래밭의 그 공간 속에서 노는 그 현장들. 네. 영생이가 총알 빨래야 돼. 이런 칸을 나눠서 모래를 파면 물이 고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빨래도 하고 여자가 모이면 여탕이 되고 남자가 모이면 남탕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서 이거 몇번 일 있어요. 그러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목욕할 데가 여기는 없어요. 거기 담배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밤에는 그 남자들이 먼저 여기를 차지해. 그러면 남탕이 돼버려. 남자들 나와.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이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뭐지 하나 자기 찾아오면 그 이제 저들이 이제 뭐 여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난 빨라먹고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다 빨라먹고 목욕하지. 꼬맹이들은 우리들은 이제 어른들은 그냥 분목하고 그냥 그때 목욕 그런 자리에 이게. 이렇게 제가 했던 짤막한 그 아저씨를 만났던 작업들이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작업의 연결로 작업했던 건데, 제가 떨어져 있는 낙엽이 먹이 먹은 자국들을 드로잉을 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워서 그 공간을 보여주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보여지는 장소도 홍제천에서 떨어진 낙엽을 통해서 영상 작업 짤막하게 했던. 라인 댄스 하는 장면인데, 저기 보이시죠? 키 크고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항상 작업에 아까 택시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번에 플래시몹처럼 라인 댄스 부분도 그렇고 항상 작가가 참여되는 게 전 특이한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게 작가가 참여되면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관객에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인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뭐 계산하고 들어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그냥 뭐 이 사람 만나야지 해서 만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거 배우다 보니까 만나고 택시도 타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해주시니까 찍게 되고, 그래서 이 영상들이 조금 러프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웠던 그런 관계들이 유지됐던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제가 계속 나오지 않나 영상에서. 그리고 그 제가 이 부딪히면서 변하는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작업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뭐 계속 춤을 배우면서 제가 바뀌는 표정이나 아까 전에 되게 뻘쭘하게 나오는 그런 영상에서 점점점 저도 모르게 라인 댄스를 잘하는 모습이나. 근데 항상 작업을 보면 작가님은 이게 어쩌다가 택시를 타서 이게 작업이 만들어지고 어쩌다가 라인 댄스를 하시는 걸 보고 참여해서 이게 작업이 되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관객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설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사실 다가온다기보다도 이 사람이 사실 유진상가가 주체가 된다기보다도 작가가 주체가 되는 모습,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그런 것들이 또 작업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다가가길 원하시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서 느꼈던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했지만 그들과 작업하는 것들이 내 작업으로 이끌어오는 건 아닌가? 그런 충돌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 안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 결과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느꼈던 감정들도 제 작업에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이방인 프로젝트라는 어떤 명으로서 그런 어떤 충돌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저와 그분들이 계속 나오는 그 상충적인 어떤 영상이나 작업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저는 매우 이 작업을 끝나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이 사람들과 작업하는 게 맞는 것인가 되게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영상이나 작업에 조금 묻어 나오지 않았을까. 막 부딪혔던 그런 흔적들이 어설프게나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종종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말을 거세요. 그리고 근데 저는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에 속해요. 그냥 그저 성의 없이 네네네 하고 듣기만 하고 마는데 대개는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부리는 나쁜 손님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택시는 의외로 빠르지 않다라는 시를 써본 적도 있어요. 택시기사가 늘어놓는 어떤 종류의 수다가 사실은 내 관심사도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도 아닌데 끊임없이 나에게 침투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 택시를 타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종류의 일회성이지만 관계가 맺어진다고 봐요. 제가 대꾸하지 않아도 아주 사소한 대꾸만 해도 기사님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혹은 기사님들은 왜 저렇게 말이 하고 싶을까? 말이 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 저 직업의 특수성, 삶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도 가끔씩 천변을 산책을 하는데 똑같은 경험이에요. 저녁 때 에어로빅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아줌마들이, 저도 아줌마긴 하지만 아줌마들이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안에 끼어서 함께 에어로빅을 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쳐다보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변에 에어로빅 하는 아줌마들 이야기를 에세이로 쓴 적이 있어요. 너무나 열심이고요. 뭔가 집중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고 결속력이랄까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저 안에서 내 몸을 흔들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소심함이나 내가 관계 맺기 서툴어하는 어떤 측면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도 되고 어떤 삶의 풍경이나 모습으로서 그 모습 그런 광경들이 이해가 되기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좀 더 나이 들면 동네 이웃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저런 광경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삶에 대해서 혹은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그들의 모습을 보거나 하면서 그래서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썼던 글들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이고 한 가지는 실제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을 때 나타났던 영상을 매체로 주제로 했었던 작업입니다. 이게 완전 돈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연성. 우리 엑스트라가 더 재밌다. 진짜 왜
제목은 친절한 영자씨라는 작업이었습니다. 친절한 영자씨라는 작업은 제가 로케이션에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걸 보면 되게 좋아하는데 부산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찍은 로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리서치하는 방식대로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친절한 영자씨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서 이게 어쩌다가 금자씨가 영자씨가 되었는지 아주 기본적인 저의 궁금증에서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저 로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이유 자체도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영화를 찍으러 와서 그 동네가 유명해지고 로케이션이 되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로케이션으로 만들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세차장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촌에도 오래 살았었는데 중앙고등학교 바로 옆에 저희 집이었었는데 맨날 아침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대절버스로 찾아와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반기고 자기 동네가 유명해졌다는 것을 즐기면서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저의 입장은 사실은 이방인이기도 한데 그게 실제로 동네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직도 로케이션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지울 수 없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영자씨라는 작업의 맥락도 약간 그런 종류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친절한 금자씨가 영자씨가 되었는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2년 동안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를 한 인터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영애를 기억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금자를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그게 실존할 수 있게 친절한 영자씨라는 영화가 실존할 수 있게 영화화 만드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거의 3년 정도 들였었던 프로젝트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냥 그 동네에 가서 아 여기서 친절한 금자씨 영화 찍었었죠. 아니 여기서 친절한 영자씨 찍었다고. 근데 그게 기정사실화될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의 기억에 순차적인 기억을 다시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케이션에 살고 있다는 것보다도 이제 자기 동네로 다시 회귀시키는 부분들이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한 영자씨라는 영화를 보시면 맨 끝에는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저를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 어저께 왔었던 그 천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게 사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된 계기도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관광객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는 그리고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그 말을 자기가 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서 기억에 오류가 생기고 또 기억에 오류가 생기면 그건 또 그대로 다시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그 동네에 고착이 되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억을 전달해 나가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저의 입장 자체는 이제 참여되지 않는 입장이었고 그냥 스스로 기억해내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이게 작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업화해 나가는 작가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두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요. 비슷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사유가 있고 인간이나 인간 삶에 대한 지극한 관심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혜주 작가님이 적극적으로 몸으로 뛰어드는 반면에 현주 작가님은 어떤 기본적인 시나리오나 세팅을 하되 바깥에서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의미화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차이도 좀 느껴집니다. 그 현주 선생님의 그 친절한 영자씨
시를 보면서요. 공간의 의미가 변한다는 거예요. 삶의 공간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서 공간이 변하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작품으로 담았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글쓰기에서도 문학 작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품을 쓰다 보면 특정 공간이 배경으로 되거나 아니면 시나 소설의 어떤 모티프가 되는데 그런 도시명이나 이런 고유 지명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작품을 읽으면 그 지역이나 그 공간의 의미가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영화를 통해서 그 공간이 변한 것처럼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그 기표나 혹은 그 공간 지역에 대한 경험 양상이 바뀐다는 생각을 저 역시 늘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치유나 어떤 에너지의 생산의 측면에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작품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은하 선생님이 이게 그런 시 글쓰기를 통해서도 그런 타인과의 관계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는데요. 아까 전에 그러면 작가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낭송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이렇게 미리 출력해서 드린 게 있는데 보면서 한번 근하 선생님이 해주시는 낭송 들어보면서 이제 이 작업 역시 또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두 편의 시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 작품은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입니다. 나는 자전거를 타는데 발을 굴리면서 왜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고 승용차는 저리도 검은가 생각하는데 바퀴들이 눈 같고 입 같다. 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당신에게 조금 더 많은 말을 하고 가끔은 어깨나 팔꿈치를 툭툭 쳐보기로 할까? 말을 하면서 마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을 선물처럼 줄 수 있다면 좋겠지. 더 자주, 더 열심히 생각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위로가 될까? 위로의 끝에 새로운 이름이 고개를 들까? 우리는 서로 다른 속도로 취하고 가로등이 2개로, 3개로 무너지고 모서리가 둥그러지고 신발이 숨을 쉰다. 우리는 같은 이름으로 자전거를 타자. 바퀴를 굴리면 쏟아지는 달콤한 풍경들이 우리를 지울 때까지, 우리의 이름이 될 때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평소에는 자주 연락도 안 하고 서운하게 지내다가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리워지고 말할 수 없이 어떤 애정이 샘솟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쓰게 됐는데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고 혹은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저는 언제나 물리적 거리 이상의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꼭 가깝고 자주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소통이 잘 되거나 그런다는 생각이 하기 어렵고 또 가끔 만나거나 1년에 한두 번 만나더라도 그 한두 번의 만남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느끼거나 내 삶을 일깨워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횟수나 어떤 물리적 거리가 관계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공통점이 사람을 가깝게 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들이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고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이 시를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작품도 같이 읽을까요?
번째 작품은 박쥐처럼이에요.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그는 어지럽고 날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말을 걸어오네. 나는 빨간 눈을 비비며 까맣게 타오르지.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그는 죽었으나 열대과일처럼 대롱거린다. 나는 하얀 손톱을 물어뜯지만 그는 꿀꺽꿀꺽 잘도 삼키지. 나는 동그랗게 앉아 수수께끼를 푼다. 그는 점점 뾰족해지고 박쥐처럼 그는 어둠 속에서 날마다 말을 거는데 나는 조금씩 찢어진다. 그는 자꾸 환해져서 두 개의 커다란 이빨을 내미네. 어려워서 나의 입술은 검게 타오르지. 이 작품은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한 10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실현당하고 쓴 것 같아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에 대한 느낌, 감정, 어떤 단절감,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저기 나무에 매달린 박쥐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저 마치 흔들거리고 있는 박쥐의 몸, 박쥐가 날개를 이렇게 접고 동그랗게 매달려 있는데 새처럼 보이지 않고 까만 열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갈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어떤 느낌을 그래도 그나마 발랄하게 적어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사람살이나 인간관계가 그런 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도 어느 순간 단절되거나 소통할 수 없는 부분이 발견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매우 답답하죠. 근데 그런 소통 불가능성까지가 저는 인간살이나 예술의 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학이나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소통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소통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오해까지도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 있고 우연이나 어떤 우연의 일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소통 이상의 것을 꿈꾸면서 저는 항상 글을 쓰는 편입니다. 실제로 박쥐 보셨어요? 여행 중에 봤어요. 네. 예, 여행 중에 무슨 식물원 같은 데 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내 정원이 아니라 식물원 자체가 야외에 꾸며져 있는데 외국이어서 그런지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동물들, 나무들이 있는데 그때 처음 박쥐를 봤던 것 같아요. 무슨 길쭉한 그 열대우림이었는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없이 많은 박쥐떼들이 날개를 접고 나무 열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박쥐하면 동굴 속에서 무섭게 날아다니는 박쥐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잠자고 있는 혹은 휴식을 취하는 박쥐가 제가 처음 본 박쥐였습니다. 이상한 공포심 혹은 어떤 신비로운 느낌 그런 것들을 근데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쥐가 네. 우리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 기억 때문에 실제로 박쥐를 봤었을 때 그게 이중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신비로운 동물인 것 같아요. 비기도 네. 하고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소통 이상의 것을 꿈꾼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소통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대화를 하고
자기 뜻을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조금 더 촘촘하게 잣대를 가져다 대면 정말 내가 가진 뜻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100% 남들에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90%? 아니요. 때로는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남편과 또 싸웠어요. 그럴 때의 소통이란 정말 10% 이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12년을 살아도 오해가 생기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생기고 그런 감정들을 아주 나쁜 방식으로 쏟아내느라고 싸움이 되는 거겠죠. 가족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하고도 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딸인데 서로에게 기대감이 너무 큰 까닭에 자주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너무나 지극히 걱정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싸움이 되고요. 그런 가족관계 혹은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가려야 할 말이나 다 전달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이 잘 돼서 혹은 소통이 원활해서 어떤 관계 맺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라는 것이 어떤 소통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나 의미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은 말이나 언어를 떠나서 눈빛, 표정, 제스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소통의 방식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잘 통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나 공간들이 적어도 어떤 소통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느낌이고 감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두 분 작가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백현주 작가님이 80-90%는 다 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안에서 지금 이은하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는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대다수가 불통일 수 있는 게 90 이상도 가능하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생판남 그리고 하다못해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작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 그대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한 그 거절 이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궁극엔 작업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업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다룬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본인 스스로 조절? 어떻게 조금 다른 형식으로 그들과의 소통 혹은 소통이 아닌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거절을 제일 많이 당했던 게 그 선머리방 작업할 때 그 뒤통수를 찍어서 그런지 제가 직접 만나자고 하니까 다 거절하셨어요. 그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뒤통수를 내가 너무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전화와 나의 방문이 되게 거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구나. 어떻게 보면 나의 오류이기도 하다.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되게 그렇게 잘해주시고 사진도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딱 제가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 무슨 일 있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조금 왜 그렇게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시지? 딴 사람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작은 그 머리방 공간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지만 힘든 경험?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내가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언어나 그런 표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홍제천 갤러리 작업이 이제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다시 머리도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선머리방에 가서.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그 가슴 아팠던 그 기억들이 싹 사라지고 또 우연히 만났는데 뭐 아줌마 저 기억해요? 이랬더니 아 그 내 빠글머리 찍어준 그 아이가 이러면서 막 사투리가 났네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도 하고 또 갤러리 여기 홍제천 오세요 이라고 저도 어느 순간 그 홍제천에서 만나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한테 쓰는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감정 드로잉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감정 드로잉 자체를. 그래서 뭐 어떤 아저씨 같은 경우는 아저씨 있잖아요. 주식 막 이러면서 마음의 주식 이러면서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할머님한테는 할머니 손 이렇게 끄면 어때요? 이렇게 끄면 어때요? 세게 하면 어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연필도 오랜만에 잡아보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 뭐 이렇게 놀면서 그분들한테 내 작업을 어떻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도 조금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설명하는 언어의 선택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같이 서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뭐 웬만한 거에는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서교에서 엉뚱한 사진관이라고 또 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뭐 외국인 보면 뭐 안 되는 영어로 붙잡기도 하고 되게 제 스스로도 많은 자아가 있다는 거를 순간순간 발견할 정도로 되게 사람들 만나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놀라는 과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더 많이 대봐야겠죠 아마. 더 상처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더 성숙하고 저는 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게 혜주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 어느 작가님들도 다 비슷한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에 그게 자기 작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거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러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가서 어떤 예술 프로젝트, 소위 마을 예술 프로젝트가 있다고 손을 쳤을 때 사실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더 많은 것들이지 우리가 생각해서 작가의 입장을 통해서 작가가 어떤 작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도와주시라. 그거는 사실 그냥 협력도 아니고 분업도 아닌 믿어줘도 아닌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게 마지막엔 내 작업이고 스스로 해서 나오는 아웃풋 자체가 그분들의 이야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는 거지라는 기준이 사실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본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애로사항들 때문에 나온 작업이 흥신소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분들이 원치 않는 곳에 찾아가기보다도 저는 그냥 한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형식을 취했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제 마음이 굉장히 편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해결을 해주는 과정 자체가 작업이었고 마지막에 그분들이랑 식사를 하는 프로젝트까지는 저의 욕심으로 진행을 했었기도 했지만 약간 트위스트를 해보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말투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또 시나리오나 기획적으로도 약간 조금씩 변형을 준다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작업 결과를 보고 그 작업 과정 중에 참여하거나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나 가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술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예술적인 의미로 환원하거나 자신의 신체나 어떤 감각을 예술 작업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낯설고도 두려울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께 그런 종의 기회를 주시는 두 분이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거절까지를 포함해서 그게 문학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잘 다가설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의 말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지금 작업 전면에 깔려 있는 것들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 그대로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저도 관계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상대편에서 그의 언어로 나를 어떻게 재조직, 오바나제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밑도 끝도 없이 다가가는 작가이고, 또 현주 작가 역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또 아까도 이제 작업 해주시면서 했던 것들이 그들과 조금 더 가깝거나 친근해지거나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상 어떤 자리에서 되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카메라가 말 그대로 어떤 무기나 그런 공포나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의 옷이나 목걸이나 뭐 장신구처럼 그렇게 하기까지 그런 과정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워요. 사실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실상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작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원래 조각을 전공해서 어떠한 자연물이나 설치 작업들을 하다가 이방인 프로젝트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는 지점들이 됐는데, 자연물의 작업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작업을 하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어떠한 그 사람도 자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 감정이 막 뒤흔들리고 정체되어 있던 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는 이제 사람 만난 작업 안 해야지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또 만나고 있고 부딪히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제 친구들은 이렇게 되게 키도 크고 이래 보이니까 막 깡소주 잘 먹을 것 같고 튼튼해 보이는데 너는 꼭 불에 날아 들어가는 날파리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제 몸을 막 불살라요. 막 작업을 하면 아까 전에도 봤겠지만 막 열심히 막 춤을 배운다든지 그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만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근아 시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가족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저의 숙제이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저 안에 여러 가지 숙제들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느끼고 그 안에서도 저 안에서 또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 다시 가족을 보면 또 박쥐처럼 여기 시처럼 상처받기도 하고 다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 안에서 전 또 작업으로 풀어내는 그런 게 아마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원동력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라리 작업을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왜 계속 만나고 왜 관계를 맺어가고에 대한 질문의 답은 제가 선뜻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제 스스로는 작업을 지금 그렇게 막 길게 오래 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제가 스스로 제가 작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게 아직은 작업이 완성되어 있지 않고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계속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점차 커지고 그 안에서 또 이명처럼 계속 전달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생각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작업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안 가져오셨는데 그 보여주신 작품 중에 제목이 생각이 잘 나지 않지만 그 돼지 발 예, 저 작업을 보면서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 어떻게 왜 만들어진 작품인가도 궁금하고요. 또는 내내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저 돼지의 발이 아니라 더 저 돼지의 발을 움직이는 화면 바깥의 상황이나 바깥의 사람, 저걸 어떻게 어떤 자세로 끌고 가는지 예, 그 화면 바깥의 상황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랬거든요. 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 작업은 예전 구제역 때 작업했었던 건데요. 사실 제가 사람들이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서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제 작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구제역 때 살아있는 돼지들을 다 파묻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먹으려고 죽이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구제역이 뭐 이렇게 되었으니 이건 굉장히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뭔가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다음날 구제역이 크게 일어난 그 다음날 돼지 도축하는 곳에 가서 그날 당일날 잡은 네 다리를 그리고 한 돼지에서 나온 다리 4개를 구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작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무기를 암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원이 암에서 나온 거기도 하니까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손의 연장으로 해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손의 연장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취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재밌게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본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무용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 돼지가 계속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사실 투사처럼 이렇게 긁지도 않지만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돼지 발의 암호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괴상망측하기도 하지만 유머스럽게 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작은 TV의 바닥에 설치되어서 봐야 가장 극대화된 효과가 나는 작업이라서 다음에 제가 설치를 해놓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주 선생님 말한 것처럼 사회적 관계라는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글을 쓰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구제역과 돼지 그 작업을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작품을 쓰면서 이제 바다나 죽음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단어를 굉장히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바다가 가지는 이미지들이 너무 어둡고 참혹해졌고 죽음 역시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쓸 때 그게 비유가 됐던 상징이 됐던 어떤 특정 종류의 낱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내가 언어를 부리면서 사회적 자의 간섭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집에 관한 에세이를 썼어요. 공간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루 이틀 차이로 그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그 끔찍한 보도를 보면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적인 행위를 하다가 난데없이 날아드는 총알을 맞을 때에 그것은 도대체 뭔가, 그렇게 마감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무자비한 죽음까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사유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개인적인 내밀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간들이 상당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 역시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사회적 사건, 사고들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미술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모티프의 차원이든 발생의 차원이든 작품의 의미의 차원이든 간에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 미팅 때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합을 구성하는 데는 좀 나름의 키워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아까도 이야기했던 관계,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 궁극에 가 닿으려고 하는 게 소통, 혹은 그 전 단계, 혹은 그걸 넘어서 다른 거에 대한 그런 사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주쌤도 어떤 망각된,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어떤 역사책이나 어떤 책자나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서사를 작업화해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실존적인 이유를 가져다 주거나, 아까 이근환 선생님도 이야기해 주셨듯이 한 번도 작업이란 거를 살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할머니가 문혜주 작가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자기의 한 삶의 부분을 이제 작업으로 새롭게 이제 변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것도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전 미팅 때 공동체, 소통, 너무 큰 주제고 부담스럽고 덩치가 너무 크고 좀 약간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말 그대로 사전식 정의에 의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보면서 계속 지금도 드는 생각은 그렇게 미시적인 개체들, 개인들의 그런 감정들, 체험들, 경험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큰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 혹은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느슨하게 이어지는 끈 자체가 저는 소통이고 공동체라는 말의 다른 변형적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작가분들, 시인, 그러니까 이근환 선생님 포함해서 그런 어떤 소통이나 그런 공동체에 대해, 그러니까 작업을 통한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게 또 어떤 지점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일단 저는 아까 뭐 택시 아저씨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모이는 그 한 시간의 여유로 모이는 이 아줌마들의 얘기들도 그렇고 사소한 그들의 삶 기억들이 저로 인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예술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아니면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들을 작업으로 이끌어내고, 그거를 또 바라보는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면에서 뭐 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게 그걸까요? 공동체 잘 모르겠지만 같이 살아있음을, 같이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것 같고, 네, 조금 더 생각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도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하고 거창하고 이게 사실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냥 뭉그려서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하자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저는 공동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 작업 내에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좀 더 사회적인 이슈나 아니면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식으로 형태를 나가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해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는 사회 폼이라고 생각을 했지 공동체 폼이라고 절대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형태들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공동체는 좀 더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니면 주체가 자신과 그 주체를 알고 있는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더 공동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글쎄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시를 쓸 때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들인 것 같아요. 네, 굳이 연결을 시켜보자면요. 일단은 시를 쓰는 출발에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억압된 감정들 혹은 그것이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뭉뚱그려져서 제 자신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움직임들을 작품으로 좀 풀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식으로는 좀 불가능한데 그래서 계속 쓰는 거겠죠. 이 언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를 쓰는 작업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조금 실마리를 얻거나 혹은 또 다른 종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 해결되지 않는 난점들을 작품을 통해서는 해결되거나 해소되진 않고요.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거나 또 다른 질문들로 엮어내거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저의 과정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쓰여진 완결된 작품을 읽고서는 저의 어떤 창작 의도나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개인들의 경험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감정을 느끼거나 읽는 사람들의 경험과 대비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사소한 재미를 느끼거나 하는 독서 작업이 이루어지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 읽고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관람객이고 저는 관람객이고 독자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공동체라는 걸 느꼈을 때의 느낌은 그러니까 저 혼자 작업을 보러 갈 때도 있고 물론 뭐 동료나 뭐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전시장의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 작가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작품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풍경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혜주 작가님 아까 관계대명사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관객들의 표정을 같이 저는 살피게 돼요. 그러면서 나랑 비슷한 혹은 조금 다른 작업을 보면서는 어떻게 보면 작업이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감정에 가닿는 작업이잖아요. 관계대명사 작업 같은 경우는 음향도 있고 바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도표 드로잉화해서 자기가 어떤 수치는 아니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하고 또 관람객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묘한 말이 아닌 그런 제스처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오갈 때 생기는 그런 공동의 감각?
저는 그거를 공동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작업에 접근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공동체적인 감각을 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좋은 시가 있으면은 주변, 그러니까 제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뚜쟁이잖아요. 매개를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시가 있거나 좋은 소설이 있으면 옆에 사람을 이렇게 좀 읽어봐, 좋아. 그러면 이제 상대가 어떨 때 가장 제가 희열을 느끼냐면 진짜 좋더라. 그 시 어제 봤는데 네가 보라고 해서 봤는데 되게 좋더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 구절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때 되게 미시적으로 우리가 큰 어떤 대의를 품고 어떤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면서 새롭게 질문, 새롭게 어떤 고민할 때 그 느끼는 희열이 되게 작품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들어갔던 거예요. 어떤 대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뭘 선도하자, 선언하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손머리방 그때 뿔뿔이 모이는 그 1시간의 라인 댄스가 그 이후에 제 작업을 보시고 그분들의 달라졌던 어떠한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서로의 얼굴도 모르고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분들이 전시를 보고 왔을 때 그 같이 모여있는 그 영상을 보고 너 저렇게 추냐, 너는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서로 오가는 그런 대화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작업으로 연결이 된다면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자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오늘을 위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씩 연락을 드리고 메일을 드리고 전화 통화를 하긴 했지만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되게 느슨한 감정의 연대를 형성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좀 느끼신 점이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좀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해주세요. 아니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고 처음에 마이크를 잡아서 너무 떨어서 작업을 좀 잘 얘기 못한 것 같아가지고 속상한데 일단 이렇게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선생님 되게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빈나 선생님이. 다른 말. 일단 제가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백현주 작가님도 예전부터 제가 작업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이버 이렇게 영상 인터뷰하는 것도 막 몰래 보고 그랬는데 같은 고향인 줄 몰랐어요. 같은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알고 보면 그 공간을 같이 썼던 관계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잠깐의 차이지만 지나치고 스쳤던 만남이 이런 어떤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저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또 백현주 작가님을 통해서 어떠한 저랑 다른 작업의 형식이라든지 작가님이 좋아하는 어떠한 그 작업을 해내 나가는 과정이 조금 틀리잖아요. 저는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느끼는 저의 작업에 대한 또 저 스스로의 점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만남을 할 때마다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우리 이근아 선생님을 또 만나게 돼서 저는 좋았던 게 되게 말씀을 잘해주시고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막 얘기를 듣고 있으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또 저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게 싱글 같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하시고 이제 아이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또 뭔가 세월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이 시에도 느껴지고 말의 표현에도 느껴지는 게 되게 편안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것들, 이 이미지적인 것들을 제가 또 언어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시인 이근아 선생님이 있어서 이게 잘 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님이 너무 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혜주 작가님과 패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아는 것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듣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작업도 보여드리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제 방에 갇혀서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글만 쓰는 사람이고요.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만나더라도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들끼리만 간신히 겨우 드문드문 만나는데요. 이빈나 기획자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뜻깊었어요. 다른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관심들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집에서 책만 읽지 않고 이제 좀 전시회장으로 혹은 미술관으로 나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억압이나 어떤 감각들을 일깨우는 여러 통로들이 있구나 혹은 있겠구나 라는 어떤 가능성, 희망들을 조금씩 엿보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시간이 이제 충분하지 않았지만 혹은 충분했나요? 여튼 시간 동안 이제 관계, 오늘 주제 크게 타인과의 관계 맺는 일상이라고 크게 잡긴 했는데 그 관계라는 게 실상 어떻게 말로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여튼 오늘 이렇게 와주신 패널, 그러니까 작가님 세 분들께 감사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회 만날 때마다 작업을 보는 그런 느낌도 저 개인적으로 되게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이근아 선생님이 집 안에 박혀서 책만 읽고 이제 쓰기만 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분도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처박혀가지고 지내는 게 절반 인생의 거의 대다수인데 여튼 그걸 통해서 되게 새로운 자극을 얻었고 이야기가 대화가 오가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립적이고 편견이나 되게 편협한 그런 지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소통하면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그런 제 나름의 범위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실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작품을 혹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조금 더 밖으로 열려젖힌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세 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화수공단 문혜주 작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